저는 현재 아내의 절친과 한 집에 살고 있네요. 동거 중이죠. 선비 같았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남편이자 가장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하죠. 더구나 서로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의 끈으로 얽혀 있는지 알면서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10년 넘게 함께했던 아내와의 관계는 그녀와 하룻밤 만에 모든 게 잊혀졌으니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나도 잘 맞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찰떡궁합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녀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이고 매일 봐도 더 예뻐 보이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시작을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 결혼 11년 차 남자인 저는 그날 이후로 평온했던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아내에게서 불길한 징조를 느낀 건 아마 1년 전쯤이었을까 싶네요. 딱히 이유랄 것도 없었죠. 그저 사소한 변화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마저도 제가 옆에 앉으면 서둘러 화면을 끄거나 내려놓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한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는 걸 얼핏 봤는데 내용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며칠 뒤 슬쩍 다시 봤을 때 그 친구와의 대화방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별거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설명되지 않는 아내의 행동들이 제 머릿속에 엉겨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굳이 대화 내용을 지우는 거지? 숨길 게 있나? 그런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자 한 번 생긴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아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말투,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눈빛, 뜬금없는 외출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퇴근 후 평소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문득 1년 전 아내에게 사준 그녀의 경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차 문을 열어볼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은 저를 멈추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차 안은 겉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조수석 의자가 평소보다 약간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뭔가 어수선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섬뜩한 상상이 스쳤어요. 혹시 여기서 남녀가 뒤엉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죠. 사람이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얼마나 집요해지는지 그때 절감했거든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매의 눈으로 차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시트 및 바닥 매트, 의자 틈새, 문짝 수납 공간.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로 훑어 내려갔죠. 그때 뒷좌석 바닥 매트 위에서 아주 작고 짧고 곱슬곱슬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털이었네요. 약 3cm 정도 되는 짧은 털.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탈모로 빠진 머리카락 같기도 했지만 그 형태와 길이는 누가 봐도 머리카락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의심이 현실이 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생각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손이 부르르 떨려오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아내에게 이 털들을 들이밀고 추궁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모르는 척하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휴대폰 한 번만 봐도 될까? 아내는 의외로 순순히 휴대폰을 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의심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봤던 그 친한 친구와의 카톡 대화방은 흔적조차 없었죠. 왜 그 베프랑 카톡한 거는 아예 없지? 물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여자들끼리 만나서 친구 뒷담화도 좀 심하게 하고 이상한 농담도 주고받은 내용이라 혹시나 다른 사람이라도 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워버렸어.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죠.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다시 물었죠. 나한테 거짓말 한 거라든지 혹시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야. 제 목소리에서 단호함과 무언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느꼈는지 아내의 얼굴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찔리는 게 있는지 순순히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따라갔다가 친구가 부른 5살 연하 남자들이랑 3대3으로 술 한 번 먹었어. 그때 왕게임이나 소원 들어주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좀 후끈하게 놀았던 건 맞아. 근데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안 해. 하더군요. 아내는 최대한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얘기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후끈하게 놀았다는 말만 박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아내의 변명보다 차 안에서 발견한 짧고 곱슬거리는 털 생각으로 가득했죠. 뒷좌석에서 짧은 털 여러 개 발견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얼굴색을 바꾸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차를 뒤져? 사생활 침해 아냐? 그러면서 뒷좌석에서 나온 털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죠. 며칠 전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것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확인시켜 주겠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자기는 평소 뒷좌석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왜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죠. 사전에 둘이 입이라도 맞춰놓은 건지 아내는 저를 보란 듯이 문제의 그 돌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친구는 저번 주 금요일 오후 내내 아내의 차를 빌려 탔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친구의 것일까요? 아니면 미리 짜놓은 각본일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어찌되었든 아내가 외간 남자들과 밤새도록 후끈하게 놀았던 건 사실 아닌가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아내에게 선언했어요. 당신 휴대폰 내가 며칠 가지고 있겠어. 그리고 앞으로 그 돌싱 친구랑은 연락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한테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래? 아니, 외간 남자들이랑 술 한 잔 마시고 게임 좀 했던 게 그렇게 잘못이야? 친구한테 차 한 번 빌려줬던 걸로 이렇게까지 의심을 사야 해? 하면서요. 기가 막혔어요. 자기 입으로 왕게임 했다. 후끈하게 놀았다고 시인까지 해놓고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제 차도 아닌 그녀의 차에서 심각하게 오해받을 만한 증거물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라는 건가 싶었고요. 당신 입으로 문란하게 놀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 차에서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 말만 믿냐고. 휴대폰 며칠 가지고 있는다고. 의심이 완전 풀리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결백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이게 10년 넘게 살아온 제대로 된 부부가 맞아? 분노가 폭발했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갔어요. 아내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저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더라고요. 집안의 공기는 칼날 같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만 쌓여갔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각방을 쓰게 되었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결국 별거 3개월 만에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3개월간의 숙려 기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함께 웃지 않았죠. 그저 남남처럼 서류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답니다. 11년간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우리를 이혼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 저희 이혼 과정을 다 알고 있다. 유일한 사람. 바로 아내의 절친이었어요. 외국인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경기도권에서 미용실을 한다는 소리를 아내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죠. 그녀를 본 건 결혼식 표연에서 딱 한 번. 그것도 멀리서 스쳐 지나듯 본 게 전부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네요. 이혼은 했지만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증을 넘어선 집착이었죠. 저는 아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야만 이혼을 결심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유책 배우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죠. 무작정 그녀를 찾아 나섰어요. 어디 부근 미용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말에 따르면 오픈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신규 오픈한 미용실 위주로 찾아다니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일산 차병원 3군데, 부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다행히 신축 아파트 상가에 새로 오픈한 미용실 하나를 발견했죠. 간판 이름과 분위기가 아내가 말했던 것과 비슷했거든요. 그녀를 찾아간 건 저녁 8시가 훌쩍 넘어서였어요. 손님이 거의 없을 한적한 시간, 미용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서성였어요. 죄책감과 호기심, 복수심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통유리 너머로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중년 여성 한 명과 눈이 딱 마주쳤죠. 아내의 절친 현정 씨가 분명했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혹시 머리 하시어 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제가 그저 늦은 시간에 머리를 자르러 온 손님인 줄로만 아는 것 같았죠. 올해 42살이라는 그녀는 외국물을 오래 먹어서인지 겉모습이 남다르더라고요. 짙은 쌍꺼풀과 커다란 눈웃음이 깊게 패어 있었고 허리 라인이 강조된 원피스는 상체와 하체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언뜻 봐도 꽤 미인이었죠. 손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요즘엔 아저씨들도 이발소 안 가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많이 받아요.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미용실 앞에서 기웃거렸던 저를 머리 손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손님으로 여긴 모양이었죠. 계속해서 괜찮다며 들어오라고 머리 자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안 받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살짝 주저하자 무슨 남자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하면서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저를 큰 거울 앞 의자에 앉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손님 행세를 해야 했죠. 아, 살짝 다듬어 주세요. 겨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제 머리에 분무기로 여기저기 물을 뿌려대더니 머리카락을 자꾸 쓸어 올리며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저씨, 이렇게 자르면 예뻐 보일 것 같은데요.
옆머리 한번 시원하게 올려치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네. 아,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버렸죠. 한참 동안이나 제 머리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다른 데서 머리 자를 때보단 손님, 응대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서 뭔가 새롭기도 하고 프로다운 모습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머리를 커트하고는 그녀가 하는 말이 있더군요. 헤어 스타일링을 멋지게 표현하려면 첫 번째가 헤어컷을 잘해야 하는데 손님은 두상도 너무 예쁘시고 머리숱도 많아서 짧은 머리가 특히 잘 어울리세요. 칭찬을 하더라고요. 옆머리는 시원하게 올려치고 그녀가 직접 제 윗머리에 왁스를 발라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해줬어요. 평소 50대 아저씨 같던 제 모습이 제가 봐도 중년 남성의 멋진 모습으로 변신해 있더라고요. 어머, 아저씨, 머리 자르고 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세요 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나쁘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저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미용실 단골 손님이 되었죠. 머리 깎아주고 제 머리를 감겨주고 드라이 해주고 항상 새로운 스타일링까지 해주면서 사장님 너무 멋져요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번이나 그 미용실을 찾았죠. 그녀를 볼 때마다 매력적인 모습에 점점 눈길이 가고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낸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나더라고요. 미용실에 들릴 때는 항상 밤 9시쯤 퇴근 직전에 그녀를 찾았어요.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한다고 많이 지쳐 있을 시간일 텐데도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없다 보니 그녀와 사적인 얘기도 나누며 빠르게 친해져 나가고 있었죠. 저는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용기를 냈죠. 현정 씨, 시간 날 때 야외로 드라이브 한번 갈까요? 혹시 부담스러우면 가볍게 커피라도 한잔 해요. 그녀는 다음 주 화요일이 휴일이라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던 그녀와의 데이트 약속을 얻어냈죠.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그녀는 저랑 놀러 갈 생각에 한껏 차려입고 기분이 들떠 있더라고요. 평소 가게에서 입던 작업복 같은 옷이 아니라 훨씬 화려하고 노출 수위가 좀 있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어요. 현정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제 칭찬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수 씨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차려입었죠. 당연하죠. 하더군요. 1시간 조금 넘게 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인천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바지락 칼국수로 늦은 점심을 해결했죠. 식사를 마치고 근처 바닷가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녀가 말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바람 쐬러 나왔다면서 너무 기분 좋다고 하더군요. 그럼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저녁까지 먹고 놀다가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바닷가를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가 불쑥 질문하더라고요. 정수 씨는 만나는 여성분은 없으세요? 제 연애사가 궁금했던지 질문을 던져놓고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여자로 느껴져 제 마음이 마치 요동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물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여자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현정 씨가 있잖아요. 현정 씨가 애인 해줄래요? 진지 반, 농담 반으로 던진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지금 장난치는 거죠? 하더군요. 아니요, 저 정말인데요.
오늘 현정 씨한테 작업 한번 치려고 데이트 신청한 건데요.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웃더라고요. 정수 씨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갑자기 설레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었죠.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대로 이어가고 싶어서 은근슬쩍 옆으로 다가가 젊은 연인들처럼 걸어 다닐 땐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그녀도 빼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을 잡으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저녁으로 회를 먹으러 갔죠. 그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회에는 소주인데 딱 한 잔만 할까요? 그 딱 한 잔이 둘이서 세 병으로 늘어났어요.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죠. 결국 우리는 사고를 쳤답니다.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차를 몰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횟집 바로 옆에 숙박업소가 떡하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만 충동적으로 말하고 말았죠. 현정 씨, 잠깐 쉬다 갈래요? 말을 해놓고는 나차 싶었어요.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당황했죠.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죠. 그녀 또한 모직인 척하며 저를 따라왔답니다. 친구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와 만나온 지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반, 복수심 반으로 접근했는데 어느새 그녀에게 깊이 빠져버렸어요. 6시 퇴근하고 곧장 미용실로 갔다가 데이트하고 나면 둘 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지내다 오더라고요.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알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자고 올 정도로 거의 반동거 중이에요. 그녀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과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의 전 남편인지, 왜 처음 그녀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시작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들통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불안감이 늘 제 마음 한구석을 좀먹고 있었어요. 늦기 전에 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더라고요.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올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그녀가 저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아니면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저를 밀어낼까봐.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이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숨기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숨막히는 비밀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차피 터질 거라면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현정 씨, 사실 현정 씨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제 진지한 목소리에 그녀는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그녀의 절친, 제 전 아내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죠. 제가 왜 처음 그녀의 미용실을 찾아갔는지, 어떤 의심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그녀에게 끌리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어떤 비난과 실망이 쏟아질까? 이 관계가 산산조각 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이 침묵이 관계의 끝을 알리는 소리일까봐 겨우 용기를 내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건 놀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죠. 마치 제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소름이 쫙 끼쳤죠. 그녀가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끌어안고 전전긍긍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였다는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안해 보였을까?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엉키며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당황하며 숨을 헐떡이자 그녀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비밀을 간파한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도 느껴져서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놀라지 않은 저를 보고 당황했죠? 그녀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달래듯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창피함과 안도감,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시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언제부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죠. 목이 메어왔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제가 두려워했던 비난이나 경멸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복잡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정수 씨가 머리를 하고 세 번째쯤 찾아왔을 때였나? 하더군요. 그때 안 그래도 정수 씨 얼굴이 눈에 익어서 어디서 봤더라.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 미용실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이혼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 과정이 복잡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때 아차 싶었죠. 그녀는 제 전 아내의 이름을 말했어요. 정말 알고 있었구나.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제가 누군지 짐작하고 그리고 친구의 이혼 소식을 듣고 확신했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녀는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를 가지고 놀았을까? 아니면 그냥 지켜봤을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정수 씨가 누군지 알았죠. 그래도 지켜봤어요. 지켜봤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걱정했는데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죠. 제가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동안 그녀는 그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가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비난 대신 이해와 연민, 그리고 진심이 가득했죠.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안 그래요, 정수 씨?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씻겨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죠.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숨긴 걸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고 오히려 제가 이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해줬어요. 그녀는 제가 얼마나 찌질하고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면서도 저의 진심을 봐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를 비난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줬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 대신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만 했을까 하는 이해심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넓은 마음과 따뜻함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우연과 피연 속에서 정말 운명처럼 서로를 만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죠. 그녀의 손을 잡고 바라본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날들이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녀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보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사실 이웃집 할머니와 일이 있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삼형제 중 막내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부모님과 함께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다 보니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셨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는 제 아버지께서 그 사업을 이어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는 형제 중 한 명에게 사업을 또 물려주려고 하셨습니다. 큰형은 공부를 유독 잘해 법대에 갔고 둘째 형은 음악에 빠져 예술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적당히 공부를 해 공대에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대 출신이긴 해도 사람 좋아하고 명랑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만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사업체의 대리점 총괄을 하십니다. 돈을 꽤 벌어 작지만 건물도 하나 갖고 있으시고 산도 하나 물려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일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는 산 근처에 사시며 과일나무를 돌보는 재미에 사십니다. 저는 총각 때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얼굴도 예쁘고 참한 성격이에요. 처음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아직은 살림이 서툴었을 때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매일같이 새 반찬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절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착하게 참 잘 키웠어요.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자신은 잘 챙기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틈이 날 때마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금방 성인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경제위기에 다들 사업이 어려워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잘 이겨내고 나니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뭐든 다 해줬고요. 저도 슬슬 지치기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하기로 했죠. 가끔 내려오는 형이랑 낚시를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낚시 용품에 돈 쓰는 것은 전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편히 풀라며 위험한 밤바다 낚시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낚시를 다니다 보니 조금 더 편히 지낼 나만의 세컨 하우스를 갖고 싶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좋지만 나이가 드니 자연이 보이는 곳에 집을 사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바다 보며 쉬면 좋을 것 같다며 아내와 같이 바닷가 근처 집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집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보러 갔는데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 무척 좋더라고요. 조그마한 텃밭을 둘 공간도 있습니다. 아내와 상해 후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마당을 같이 꾸미고 둘이 함께 인테리어도 고치며 새롭게 꾸몄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가장 작은 방은 손님 방으로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도 오고 친구도 부르고 즐거웠는데 아내는 몇 번 와 보더니 멀기도 하고 실증이 났는지 이제 애들도 없는데 혼자 집에서 좀 쉬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잘됐다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컨하우스에 와서 낚시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시골 마을 특성상 주민들과 잘 지내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 마을회관에 가서 이사 왔다고 소개하고 떡을 돌리고 발전 기금도 넉넉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이웃분들과 인사를 하며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곳에서 저처럼 세컨하우스를 짓고 사는 형님 한 분도 알게 되어 함께 낚시도 가고 제 집에 초대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도 했습니다. 50대가 지나 아이들도 잘 자랐고 사업도 더 이상 걱정도 없겠다. 세컨하우스에서 편하게 취미 생활이나 즐기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내던 마을은 어촌 지역 특성상 빈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분들만 매번 보게 되었는데 유독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데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배를 탈 사람이 없었기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그냥저냥 사신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도 텃밭에 작은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직 농사에 서툴러 모종을 많이 죽였다 말하니 제 밭까지 직접 오셔서 잡초를 뽑아주시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 댁에 고장난 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건 없고 세면대가 오래돼서 그런지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면대 배수관에 낀 머리카락과 때를 빼어 고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전에는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는데 내가 그런 걸 할 줄을 모른다고 하시며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런 건 남자가 해야 한다고 앞으로도 뭐든 말만 하시라고 했죠. 할머니는 속이 시원하다면서 제 손을 잡고 같이 드라마라도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집에는 가족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혼자 사시면 좀 쓸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이 생활도 이제는 오래돼서 다 적응이 됐다고 다들 각자 할 일 하는데 늙은이 보러 오라고 할 수도 없지 하고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앞으로 심심하실 때마다 제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드라마도 보겠다고,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이라도 생기면 같이 나누어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세컨하우스에 갈 때마다 할머니 댁에 꼭 먼저 들러 인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주무실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길래 대문을 두드렸더니 주무시는 건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살짝 보니 현관문은 안 잠그신 것 같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잠드신 것 같은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했더니 아까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겨우 일어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 크게 다치신 건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이 꽤 떨어져 있어서 40분 넘게를 달린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가볍게 삔 정도라 찜질만 해주고 며칠 조심하고 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자식보다 낫다고 하시며 정말 너무 고맙다고, 내가 뭐라도 꼭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댔다고, 앞으로 조심하시고 쿡 쉬기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낚시는 물 건너가 저는 TV나 보며 보고 쉬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고마워서 집에 갈비찜을 해뒀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겨우 하루 지났는데 좀 쉬시지 왜 자꾸 돌아다니시냐고 했더니 자고 일어나니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혼자 밥 먹다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남자와 함께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집에 있던 술도 한잔하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오길래 이거 금방 안 그치겠는데요 했더니 할머니는 아이고 늦었는데 얼른 집에 가서 자야 다시 올라갈 텐데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나는 상관없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도 나는 괜찮아 하셨습니다. 제 집에 가야 했지만 취기도 올라 솔직히 어지럽고 걷기 힘들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쉬셔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나도 피곤하니 눈 좀 붙여야겠다 하셨습니다. 누워서 조용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했어요. 할머니는 건강한 저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갔을 때 할머니께서는 쓸쓸했는데 함께 자니 너무 좋더라. 밤에 무섭지도 않고 하며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컨하우스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생각이 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와봐야 할 일도 없을 텐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그 집에 뭐라도 있어? 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괜히 더 뜸들였다간 혹시 이상한 모습이 티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내와 세컨하우스에 함께 갔습니다. 설명하기도 어색하고 뜬금없이 할머니께 와이프를 인사시키기도 뭐해서 그날은 그냥 할머니 집에 들르지 않고 그냥 제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나가다 집 앞에 세워진 차를 보고 제 집에 먼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같이 놀러 온 것도 모르고요. 조금 놀랐지만 저는 침착히 할머니를 소개하고 할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몰래 이따 밤에 와이프가 잠들면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들고 나서 전 할머니 집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드는 편이라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매 주말은 물론 시간 날 때마다 낚시가 아닌 할머니를 보러 시골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분도 좋고 삶에 활력이 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참 나쁜 년입니다.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유혹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고 야근도 많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창 사춘기일 나의 요새. 애들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결혼 전에는 술도 함께 자주 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아들인 정규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 주어야 했죠.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그래도 정규는 저를 참 잘 따라 주었습니다. 제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던 것 같아요. 직장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정규가 참 예뻤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아들이라면 3명도 키우겠다 생각했습니다. 정규는 중고등학교 때 별 다른 말썽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쫑알쫑알 얘기도 해주고 공부를 할 때 빼고는 제 옆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서 가정주부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정규는 대학생이 됐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사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정규를 보며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골라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정규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정규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한 제 마음은 정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으면 했죠. 하지만 정규가 사회생활을 하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정규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정규에게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게 되더군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과 꽃다발을 사다가 저에게 안겨주는 착한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규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정규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규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잃은 것 같이 지냈어요. 안 올 것 같던 정규의 제대가 왔고 어느새 정규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규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네요.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있니? 저의 질문에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규도 뭔가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흘렀고 정규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정규에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외로웠나 봐. 이해해 줄 수 있니? 정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는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이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정규는 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정규 가슴에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규와 주말에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정규와 나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거 알잖아.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 잘못이지요. 정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규는 신이 나서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정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정규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나 봐요. 정규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정규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규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정규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죠. 극장에서 정규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 동무를 했고 저는 정규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늘 가던 한강 고수부지의 카페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규는 제 어깨에 기대 저에게 귓속말로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고생의 설레임 같은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병규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병규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일어서는 저를 정규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정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정규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정규는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정규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규를 손과 입으로 해주었죠. 병규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규에게 귓속말로 이따 침대에서 편하게 하자. 정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빙글 웃으며 정규를 보았는데 정규는 놀람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정규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까 차 안에서 치른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정규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치부를 정규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정규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미 차에서 한 번 만족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정규의 나이가 너무 젊었나 봅니다. 정규는 저를 침대에 앉혀놓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은혜 씨 사랑해요. 정규 씨 나도 사랑해. 이젠 나도 몰라. 정규 씨 마음대로 해줘.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규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정규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언제나 정규가 먼저 그 말을 했죠. 저는 정규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워준 나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잘되던 귀여운 모습, 이랬던 어린아이에게 저는 마음을 뺏기고 말았나 봅니다. 참 나쁜 년이죠? 어린아이라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정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정규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정규는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정규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속삭이며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웃는 표정을 짓는 정규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씻고 안방으로 가야겠어. 잘 자요, 내 사랑. 저는 이렇게 말하고 샤워를 한 후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규는 엄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쉽게 우리가 나가요.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정규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지만 정규 말을 듣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정규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병규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정규는 저희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피곤해요? 이렇게 웃더군요. 아니, 괜찮아. 제 말에 정규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정규에게 몸을 먹혔지만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정규에게 모텔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규는 환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규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모텔비를 계산하고 저희는 정해진 방을 찾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씻고 정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정규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정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씻을 힘도 없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정규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스르륵 깨고 또 정규 젊음을 채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팔베개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모텔 화장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정규도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테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할 참이었어요. 엄마, 같이 들어가요.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리지를 쳤지만 정규는 막무가내로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좁은 욕조에 정규와 함께 몸을 담그고 있으니 피로가 많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저는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긴 잠을 자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일을 치른 것 때문에 개운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로도 정규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정규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정규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정규와 불꽃이 튈 정도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 40대 남자입니다. 일상이 지루해질 무렵 찾아온 새 인연이 너무 저를 떨리게 하는 요즘이네요. 동호회에서 만난 예쁜 누님과 맞물래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는 나름 빨랐던 20대 후반에 결혼해 지금은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도 군대까지 다녀오고 딸은 슬슬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니 걱정은 좀 덜었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는 애들 핑계로 미뤄뒀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거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간섭하는 걸 더 싫어할 때가 오니 애 키우는 다른 친구들은 가끔 서운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자유롭기만 하고 좋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린 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하고 싶어도 재수 씨 눈치가 보여서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주말에 약속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저는 슬슬 건강도 챙겨보겠다. 그동안 해보고자 했던 등산을 취미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더 먹으면 하게 될 거 조금 일찍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사실 저는 은근 짠돌이라 취미 생활 따위에 큰 돈을 쓰는 것은 별로 내키지도 않았네요. 애 키우랴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취미에 큰 돈은 사치죠. 등산 스틱과 튼튼한 신발, 바람막이 한 장 정도면 더 이상 아무것도 살 것이 없었습니다. 꽤 괜찮은 취미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나름 신도시였던 곳이라 그런지 그래도 젊은 부부가 꽤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어플을 보니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얼마 전부터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판 남보단 그래도 오며 가며 마주쳤던 동네 사람들과 등산을 다니는 게 여러모로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같은 취미를 즐긴다니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의 첫 모임은 집에서 멀지 않은 근처 산이었습니다. 동호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회원은 저 포함 6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정문 앞에 모여 다 같이 출발했고 정말 오랜만에 유산소 운동이라 몸이 가벼워지는 게 낯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기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꽤 대단지인데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다 알고 지내긴 어려웠고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만 자주 마주치던 입주민 몇 명이랑만 가볍게 인사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등산 동호회에 나가다 보니 점점 많은 입주민, 다른 단지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전에 몇 번 뵀던 거래처분까지도 같은 아파트에 사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한 지 1년이 갓 지날 무렵 안면을 익힌 입주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와이프도 등산이 그리 재밌냐며 나도 같이 살이나 빼자고 몇 번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버스를 대절해서 먼 타지의 산에 다녀오기까지 했죠. 대부분 제 또래거나 이 아래로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애들만 키우며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다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니 다들 젊어진 것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르는 산마다 각자 다 다른 매력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며 정상에 오르는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등산의 별미는 하산 후 회식이 최고라죠. 기분 좋게 땀 흘리고 다 함께 모여 막걸리 한 잔에 식사하는 맛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회원수가 늘어나다 보니 점점 더 다양한 연령대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등산한 지 벌써 수십 년이나 경력이 쌓인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믿어지던군요. 저나 저보다 젊은 아빠보다도 훨씬 산을 잘 타셨습니다. 그래도 이것들 때문에만 제가 등산이라는 취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다들 슬슬 쉬운 산은 시시의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산다람쥐처럼 잽싼 어떤 한 여성이 내 손을 잡아줬답니다. 그분은 우리 동호회의 부회장이십니다. 30대 초반부터 남편과 산에 올랐고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살며시 웃으며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며 대답을 능숙하게 회피하시더라고요. 손을 잡았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저도 모르게 부회장에게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부회장과 함께 하기 위해 가끔 피곤하더라도 따지지 않고 등산을 했는데요. 아마 이 사실은 부회장도 모를 겁니다. 제가 정말 등산에 푹 빠진 줄로만 알았겠죠.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곤 산이 내 주말과 휴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도 부회장 때문인 것 같네요. 평일을 버틸 힘도 와이프나 자식 녀석들이 아닌 부회장 생각이라고 느낄 정도니까 말이죠. 부회장은 작은 키와 예쁘장한 얼굴로 동호회 사람들을 향해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담한 그 몸매로 정말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과 하산 후 막걸리만 생각하는 회장과 달리 살뜰하게 회원들을 챙기는 모습에 저는 반해버리고 말았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야식과 맥주로 푸느라 살이 쪄서 고민이라면서도 주말엔 운동 한 걸음을 안 하려고 소파와 한 몸을 이루는 제 와이프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누가 그랬었죠.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부회장과 주말 아닌 평일에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죠. 와이프는 10시 출근에 4시 퇴근입니다. 하필 지금은 바쁠 때라 쉬기도 어려워서 여행 같은 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에겐 천만 다행이었네요. 아내에겐 좀 미안하지만 아내는 휴가 기간 동안 집안일도 좀 돕고 애들이랑도 오랜만에 뭐라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전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가장 먼저 하려던 것은 주말에는 부회장을 보느라 평일엔 일하느라 이뤄둔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다시 침실로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얼마 만에 늦잠인데 초인종이 울리니 짜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했지만 자꾸 벨이 울리길래 속으로 대체 누구냐 외치며 나가봤습니다. 월패드로 내다보니 내가 헛걸 보는 건지
산악회 부회장이 보이길래 깜짝 놀라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그분이 갑자기 등장하길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차피 만나고 싶었지만 달릴 수가 없었는데 반갑기도 하고 잘됐다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죠. 대뜸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부회장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며 자연스레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주방 점검을 한다고 하시던구요. 제 집인 줄 알고 왔냐고 했는데 이 일을 맡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맨 위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누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후드 점검을 해주겠다며 필터를 분리해 능숙하게 기름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내도 안 하던 일이라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원래 후드 점검이라는 일이 있는 거냐, 아파트에서 하는 일을 맡으신 거냐 물었더니 특유의 예쁜 미소를 보이며 사실 세제를 파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뜬금없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과일로 만든 천연 성분에 이렇게 기름때도 잘 뺀다느니 하길래 저도 모르게 홀렸습니다. 세제에 홀린 건지 그녀에게 홀린 건지 모르겠지만요. 취미든 일이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녀의 모습에 묘하게 세제를 사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집에서 어떤 세제를 쓰는지는 전혀 모르던 내가 세제 설명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회장님을 몰래 바라본 적이 많았던 터라 이렇게라도 부회장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날이라도 더 섰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드문 나의 휴가에 우리 집 안까지 찾아와 준 그녀라 더더욱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세제를 풀세트로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몇 동에 사는지는 사실 여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의 옆라인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제를 써보고 동호회든 다른 이웃이든 소개를 좀 부탁한다고 수줍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서 쓰는 세제는 이미 와이프가 다 사뒀는데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한 박스나 주문했으니 나중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영업일을 하는데 모른 척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본품이 택배로 왔고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써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아쉽지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면 둘이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어요. 혹시 장어 좋아해요?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나는 당장 내일 점심에라도 시간이 된다며 그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잠도 설칠 정도로 설레었던 저는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얼른 단지를 빠져나가 교회의 식당에 갔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왜 자기가 뜬금없이 세제를 파는지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암투병한 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등산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요. 결혼 생활 30년간 한 번도 크게 싸우지도 않고 정말 사이좋게 지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함께 지내던 집에 혼자만 있기가 힘들어 등산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지치는 거에 집중하여 잡생각이 사라져 힘들지 않았기에 조금이라도 힘든 마음을 잊고자 국내 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산들을
다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 나누고 오면 우울했던 마음도 회복이 되어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라고 했죠. 참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외동딸이 있는데 외국 유학을 보내고 취직까지 해 혼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긴 해도 돈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자꾸 우울해져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도 냉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일평생 영업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공짜로 후드를 점검하고 닦아주기도 했지만 굳이 요즘 시대에 방문 판매로 세제를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저조차도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이 세제를 찾아와 팔면 살 리가 없겠죠. 아무리 이웃이라도 말이에요. 요즘엔 사람들이 아예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아 뭘 해보기가 어려운데 우연히 우리 집에 찾아왔고 사실 내가 첫 번째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 덕에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평생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갖다 줬는데 자기 남편도 이렇게 어렵게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었구나 라는 생각에 더 고맙고 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쓸쓸한 표정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그녀는 볼이 빨개졌고 술이 약한 건지 너무 힘들었던 건지 금세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꽤나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오늘따라 너무 취해버렸네요. 많이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아직 좀 힘들고 외롭네요. 라고 하며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걷기도 버거워하는 그녀를 차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천천히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잠이 깊이 든 상태였습니다. 깨우려고 꽤 노력을 해봤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깼고 미안하다고 집에 간다고 안전벨트를 다급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지금도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볼까 걱정되긴 했지만 그녀를 부축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작별 인사도 집에 들어가지도 않던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여러모로 너무 고마운데 잠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절하거나 고민할 새도 없이 제 발은 자연스럽게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등산할 때 제 손을 잡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제게 대접했고 나는 마시며 천천히 그녀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왜일까 어딘지 모르게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무렵 그녀는 제게 우리 여러모로 인연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 친구는 없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녀와 둘이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요즘도 그녀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합니다. 저도 지치고 외로웠던 게 사실이고, 그녀도 아픔을 잊기 위해선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했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마치 풋풋한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녀와의 설레는 만남 덕분에 오늘도 떨리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